불륜이 불러온 충격적 범죄, 우발적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실화. 한 통의 전화가 울리는 새벽 3시. 피범벅이 된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하는 여자.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과연 그 밤 모텔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불륜이 불러온 충격적인 범죄, 그리고 우발적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실제 사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부부와 은밀한 불륜 시작. 김민수와 이혜진 부부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혜진은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승진 스트레스로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들었고 혜진은 육아와 가사에 지쳐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은 매일 밖에서 일하니까 좋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데. 혜진의 하소연에 민수는 나도 힘들어. 돈 벌어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라며 차갑게 응답할 뿐이었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는 시간이 늘었고 혜진은 밤늦도록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그러던 중 혜진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몸매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개인 트레이너인 박성호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9세의 성호는 혜진보다 6살 어렸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따뜻한 미소로 혜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제가 박성호 트레이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호의 첫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트레이닝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보여주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을 혜진에게 일깨워 주었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둘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운동 중 쉬는 시간에 혜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성호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누나같이 좋은 분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렇게 감정의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했고 어느 날 혜진은 용기를 내어 성호에게 제안했습니다. 트레이너님,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불륜 상대와 몰래 만남, 긴장과 설렘. 첫 만남은 헬스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며 화장을 고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죠. 이런 만남이 괜찮을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성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힘들어하시는데 이 정도 위로도 못 해드리면 제가 너무 무정한 거죠. 걱정 마세요. 그날의 대화는 이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평소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엄마 남편 아내로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성호는 진지하게 들어주며 공감해 주었죠. 누나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후로 둘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되었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만났지만 점차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드라이브를 하거나 외곽의 조용한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혜진은 남편에게 친구들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고 성호에게는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은밀함을 강조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둘 사이의 감정은 깊어져 갔어요. 성호는 혜진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혜진은 성호가 좋아한다던 홈메이드 쿠키를 만들어 가기도 했죠. 이런 걸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누나를 그냥 친구나 상담자로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트레이너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혜진은 다음날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선을 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불륜 중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 운명의 그날은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골프 모임으로 일찍 집을 나섰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둔 상황이었어요. 혜진은 성호에게 오늘은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고 말했고 둘은 시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혜진은 평소보다 신중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속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하며 정말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성우를 향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향했어요. 205호실, 분홍색 침대와 화려한 조명이 있는 평범한 러브호텔 방이었죠. 긴장되네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성우는 저도요. 하지만 누나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30분은 달콤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죠. 하지만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바로 혜진의 남편 민수였습니다. 골프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다는 걸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 추적 앱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여보, 이건. 혜진은 침대 위에서 급하게 옷을 끌어당기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성우는 당황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으려 했지만 민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민수의 주먹이 성우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성우는 뒤로 비틀거리더니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얘기하자. 혜진이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데 진정하라고. 성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그 순간 민수는 옆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운 유리 잿더리였죠. 잘못했다고? 그럼 죽어. 민수가 잿더리를 들고 성우에게 달려들었고 성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발적 사고, 순간적 충격과 혼란. 민수가 잿더리를 휘두르는 순간 성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젖은 수건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말았죠. 성우의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침실 모서리의 날카로운 대리석 테이블에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 뒤쪽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잿더리를 떨어뜨리며 당황했어요. 성우야, 성우야. 혜진이 다급하게 성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혜진이 그의 목에 손을 대보니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죠. 안 돼. 안 돼. 혜진의 비명소리가 모텔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였어요. 나는 때리려고 한 건데. 저 사람이 넘어진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민수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죠. 혜진은 성우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계속 불러봤어요. 성우야 일어나. 장난하지 마. 제발. 하지만 성우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카펫을 붉게 물들이며 계속 번져갔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려던 순간 민수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 신고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뭐가 끝나? 사람이 죽었어. 죽었다고. 혜진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 그녀를 말렸어요. 진정해. 생각해봐. 신고하면 너는 불륜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인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성우의 시체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사고야. 이건 사고였어.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돌아온다던 민수의 예정 시각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혜진과 민수는 성호의 시체 앞에서 공포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기려는 노력과 점점 커지는 위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일시간이 흘렀어요. 혜진은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성호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방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안 해. 우리가 신고하면 너는 불륜녀가 되고 나는 살인자가 돼.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겠어? 민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체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혜진이 다시 물었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체 처리 방법, 증거 인멸 방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죠. 하지만 검색 기록이 남을까봐 겁나서 곧바로 삭제했어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해야 해. 민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다행히 이 모텔은 오래된 곳이라 CCTV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죠. 입구와 복도에는 분명히 카메라가 있을 거였어요. 혜진은 성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성호의 폰에는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백 통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열 수 없었어요. 지문은 어떻게 하지? 민수가 갑자기 생각해낸 듯 말했어요. 우리 지문이 여기저기 다 묻어 있잖아. 그제서야 두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깨닫기 시작했죠. 민수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방 안의 모든 곳을 닦기 시작했어요. 문손잡이, 침대 프레임, 테이블, 심지어 벽까지도요. 하지만 워낙 많은 곳을 만져서 어디를 닦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보, 내 차도 문제야. 혜진이 주차장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온 걸 누가 봤을 수도 있어. 실제로 혜진의 차는 모텔 주차장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었고 번호판도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객님, 청소 서비스 시간입니다. 모텔 직원의 목소리였죠. 혜진과 민수는 공포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객님? 계시죠? 직원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만약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연다면 두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문 앞으로 갔어요. 지금 사용 중이에요.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했죠. 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밤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까요. 사고 현장 목격자 등장, 긴장감 고조. 밤 9시가 넘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민수와 혜진은 여전히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야, 205호에서 뭔 일 있었나? 오후부터 계속 조용하긴 한데 뭔가 이상해. 복도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옆방에서 나온 손님인 것 같았죠. 혜진과 민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아까 여자 비명소리 들렸지? 나만 들은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 다음에 쿵 하는 소리도 났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그들의 다툼을 들었다는 거였죠. 어떻게 하지? 혜진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텔 로비에서 일하는 직원 김소연 씨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거였어요. 오후 2시에 들어온 손님들이 저녁 때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김소연 씨는 20년간 모텔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보통 손님들은 2~3시간 안에 나가는데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더욱이 오후에 들렸던 큰 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사장님, 205호 손님들 좀 이상해요. 김소연 씨가 사장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계속 있는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났고 사장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좀 늦게 나가는 거겠지 뭐. 하지만 김소연 씨의 걱정은 계속됐어요. 특히 오후 4시쯤에 들렸던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상해. 뭔가 일이 난 것 같은데. 밤 10시가 되자 김소연 씨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205호 앞으로 가서 귀를 대고 들어봤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김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죠. 혜진과 민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 뒤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성우의 시체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는 이미 굳어서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죠. 뭔가 잘못됐어. 김소연 씨가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20년 경력의 직감이었죠. 그녀는 곧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205호에 뭔가 일이 난 것 같아요.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은 처음엔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소연 씨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자. 사장이 문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객님, 계신가요? 안전 확인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좀 더 있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김소연 씨와 사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거든요. 경찰 신고와 초기 수사 진행. 밤 11시 30분 결국 모텔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모텔에서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205호 손님들이 오후부터 계속 있는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났고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일일이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즉시 순찰차 한 대를 현장으로 파견했어요. 김태현 경사와 이민호 순경이 출동했죠. 또 모텔에서 싸움이라도 난 건가? 김태현 경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해보니 단순한 싸움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모텔 사장과 직원 김소연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기미가 있었다는 거였죠. 205호 손님들 언제부터 계신 거죠? 김태현 경사가 물었어요. 오후 2시쯤 들어오셨는데 남자분 한 분은 3시쯤에 추가로 들어오셨어요. 김소연 씨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들어간 후에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경찰들은 일단 문을 두드려 봤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이민호 순경이 물었어요. 김태현 경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스터키로 열어보죠. 안전 확인이 우선이니까요. 라고 결정했어요. 방 안에서는 혜진과 민수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버렸어. 이제 끝이야.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성우의 시체 주변을 수건으로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삑. 마스터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태현 경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젊은 남성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중년 부부가 떨고 있었어요. 이건 살인 사건이네. 김태현 경사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본서 형사과입니다. 살인 사건 발생으로 보이니 수사팀 출동 요청합니다. 위치는 선화동 그린 모텔 205호실입니다. 곧바로 현장이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중얼거렸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15분 후 강력계 박준호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죠. 그는 현장을 한눈에 둘러본 후 상황을 파악했어요. 피해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 머리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됩니다. 박준호 형사가 동료에게 보고했어요. 용의자는 40대 부부로 보이며 불륜 현장에서 남편이 가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과수 직원들이 도착해서 현장 감식을 시작했어요. 혈흔 분석, 지문 채취, 사진 촬영이 계속됐죠. 재떨이에서 용의자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 머리 상처와 테이블 모서리가 일치합니다. 혜진과 민수는 각각 다른 방으로 분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함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박준호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저는 이혜진이고, 죽은 사람은, 성호는. 혜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불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거든요. 한편 민수는 다른 형사에게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아내와 그 남자가 제가 화가 나서 때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현장 증거들은 단순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웠어요. 재떨이를 든 상태에서 공격하려 했다는 점, 피해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이 모두 기록됐죠. 새벽 2시가 되자 언론에서도 소식을 들었어요. 모텔 불륜 현장에서 살인사건 발생이라는 속보가 나가기 시작했죠. 언론과 주변 사람들의 폭로 위기.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40대 주부 불륜 상대 남성 살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혜진이 다니던 헬스장 사람들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함께 운동하던 주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성호 트레이너랑 너무 가까워 보였어. 헬스장 원장도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는 자신이 아끼던 직원이었거든요. 성호가 죽었다고.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곧바로 기자들이 헬스장으로 몰려들었죠. 피해자 박성호 씨와 가해자 이혜진 씨는 어떤 관계였나요?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나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어요. 헬스장 원장은 노코멘트를 연발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달랐어요. 저는 진작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헬스장 회원 박미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어요. 혜진 씨가 성호 트레이너하고만 운동하더라고요. 다른 트레이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 큰 문제는 혜진과 민수의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5학년 아들은 갑자기 부모가 사라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현재 시댁에 맡겨진 상태였는데 곧 학교에서도 소문이 날 것이 뻔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민수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시댁 식구들도 언론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죠. 한편 성호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의 어머니 박영순 씨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겠다며 오열했어요. 아들은 운동만 알고 살았는데 왜 기혼 여성과. 성호의 친구들도 하나둘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최근에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성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에는 혜진과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오늘 남편이 늦게 온대. 우리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 나도 누나가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불륜 관계가 확실해졌어요. 민수의 직장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이 살인 사건에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자 회사에서는 즉시 민수를 정직 처분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죠.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네 엄마 아빠 뉴스에 나왔던데?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죠. 언론에서는 연일 새로운 내용들을 파헤쳤어요. 불륜 주부 이혜진, 평소 SNS에 행복한 가정 자랑 피해자 박성호, 동료들 사이에서 바람둥이로 유명 등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발했어요. 불륜하다가 남편한테 걸린 게 자업자득, 무고한 남자가 죽었는데 너무 불쌍하다,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등 여론이 분분했죠. 법적 조사와 증거 확보 과정. 사건 발생 3일 후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성호 검사가 담당 검사로 배정되어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건 부검이었어요. 국과수에서 성호의 시신을 정밀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확정됐어요. 피해자는 뒤통수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상처의 양상이었어요.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상처치고는 너무 깊습니다. 부검의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분석되기 시작했어요. 잿더리에서는 민수의 지문이 선명하게 검출됐고 민수의 옷에서는 성호의 혈흔이 발견됐어요. 용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분석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모텔 입구 CCTV에는 오후 2시경 혜진이 들어오는 모습, 2시 30분경 성호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3시 10분경 민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가 들어간 지 10분 만에 큰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 증언과 일치합니다. 수사팀은 시간대를 정확히 맞춰가며 사건을 재구성했어요.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혜진과 성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만 3개월 동안 2,000여 통이었죠. 특히 사건 당일 오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시간 있어. 남편도 골프 가고 아이들도 시댁에 보냈어. 진짜? 그럼 우리 오늘. 응, 정말 오래 있고 싶어. 검찰에서는 혜진과 민수를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혜진은 살인 방조 및 증거인멸, 민수는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었죠.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혜진과 민수는 각각 다른 구치소에 수감됐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다른 기혼 여성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성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혼 여성들을 유혹하는 게 취미 같았죠. 헬스장 동료 트레이너의 증언이었어요. 혜진 씨만이 아니라 다른 기혼 회원들과도 가깝게 지냈어요. 나이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언들이 오히려 민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관계없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민수의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잿더리를 든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어요. 잿더리라는 흉기를 들고 공격한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넘어져서 죽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증인 조사도 계속됐어요. 모텔 직원, 헬스장 관계자, 주변 지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했죠. 그날 오후 4시경 205호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 및 책임 여부 판단. 사건 발생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재판장에 출석한 혜진과 민수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2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죠. 특히 혜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성호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그린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박성호 29세의 머리를 재떨이로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민수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방조했으며 사건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자신의 아내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순간적인 분노로 재떨이를 든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사고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달랐어요. 모텔 옆방에 있던 손님이 증언했어요. 분명히 죽어 라고 소리치는 남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국과수 부검의도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 추락으로 입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상당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진의 변호사는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피고인 이혜진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을 말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정말 완전히 우리만의 시간이야. 남편은 저녁 늦게 올 거라고 했어. 이런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성호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울며 증언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아들은 그냥 운동만 가르치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민수도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혜진은 더욱 절규하듯 말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불륜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성호 씨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죄송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론도 분열됐어요. 일부는 불륜이 원인이니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그래도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죠. 판사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했어요. 전문가 증인도 출석시켜서 민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했죠. 정신과 전문의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어요. 불륜의 대가 파국적 결말과 교훈.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정에는 양쪽 가족들과 수많은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수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거였어요. 직접적인 살해 의도보다는 상해를 가하려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이혜진에 대하여 방조죄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혜진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어요.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떨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경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은 불륜이라는 부도덕한 행위의 당사자이지만 직접적인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남편을 말리려 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복잡한 분위기가 됐어요. 성호의 어머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오열했고 민수와 혜진의 가족들은 그래도 살인죄는 면했다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민수와 혜진의 두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어요. 너네 부모 살인자지? 너네 엄마 바람둥이 맞지?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에 상처받은 두 아이는 결국 전학을 가야 했어요. 민수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어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죠.
12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어요. 혜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불륜녀, 살인범 아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결국 두 아이는 민수의 부모님이 키우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70대 고령이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상황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민수는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냥 나왔으면 됐는데. 왜 그랬을까? 8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지 막막했어요. 혜진은 3년형이라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출소 후의 삶이 더 걱정됐어요.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성호의 가족들도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성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쳤죠. 아들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던 가정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한순간의 감정과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두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였던 거죠. 결국 한순간의 불륜이 세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륜이 불러온 충격적인 범죄의 전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